토대가 되는 이거는 철학을 이야기했고, 철학의 근본 문제가 또 어떤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울러서 포르바하와 닉체 철학의 영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아직 말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 강의는 막스주의 철학사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막스주의 철학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중요한 막스주의 철학사의 발전사에서 우리가 좀 크게 좀 다뤄봐야 할 많은 철학자들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이 루카치라든지 또 그람시라든지 이 아도르노라든지 그리고 하우마스, 이 정도까지도 일단 우리가 이 막스주의 철학사에서 한번 다뤄보고, 그들이 또 막스주의를 어떻게 비판하고 또 어떻게 넘어서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막스주의 철학 틀 내에서 그들을 다시 이해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막스주의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을 막스주의 틀 내에 가두지 않으려는 이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상탈 무패 정도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른 양태가 크게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전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 철학 전체의 그런 어떤 흐름이라 한다면은 그것의 좁은 발현 양태, 좀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좁은 발현 양태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의 철학적 바탕이 되는 것이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경제적 발현 양태가 포스트 포디즘입니다. 포스트 포드주의. 그리고 그것의 좁은 문화예술적 발현 양태가 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틀 속에 좁은 의미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것의 발현 양태로서의 포스트 구조주의, 그것의 경제적 발현 양태로서의 포스트 포드주의, 그리고 그 사회 실천적 전략으로서의 포스트 막스주의, 이런 네 가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개괄될 수가 있는데, 그것의 특징이 이제 어떠한 방식이든 세계를 움직이가는 이 경쟁법 또는 세계를 움직이가는 보편적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리오따르의 입장으로 따르자면 이게 예컨대 이 진보적 역사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진보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것이 발현되는 양태는 예컨대 그 아우구스티누스, 이 진보적 역사관에 따르면 역사라는 것은 그것이 도착할 종목적이 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는 이렇게 목적지로 향해서 그들이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이러한 궁극적 지향점으로서의 목적지를 향해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목적지를 신국의 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그것을 역사를 움직여가는 원리는 신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칸트로 말하자면 역사의 종국점에는 완전히 도덕적인 사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 보편적 원리는 결국은 도덕의 진보입니다. 도덕의 발전입니다. 도덕의 발전 또는 진보겠죠. 그리고 해결로 말하자면 역사의 종국점은 완전한
이성적 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은 이성의 발전, 이성의 진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는 이성이라는 것이 간지를 발휘해서 이성의 간지죠. 또는 관계입니다. 이성이 이른바 세계사에는 궁극적으로 세계를 움직여가는 이 보편적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의 역할들을 조정했습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목적대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역사를 완전한 이성적 사회로 움직여가는 그런 이성적 간지를 했는데 그 이성적 간지는 결국 이성의 발전 진보인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내세우는 역사의 종립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이게 역사의 종립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이 모순이고 이것이 이른바 역사 발전의 객관적 공식이라면 이것이 계급투쟁으로 상부구조에서 계급투쟁으로 외화될 때 역사가 진행되다. 이렇게 진보적 역사가는 역사가 어쨌든 그것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역사는 발전해 가는데 이 역사 배후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보편적 원리가 존재한다. 이게 진보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 역사관에 따르자면 결국 역사라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역사가 이 진행되어 가면서 퇴보적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역사는 일어나고 발전이 가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시스 후야마는 그 종목점이 뭐라고 하면 이 종목점이 결국은 자본주의다. 왜냐하면 이미 마르크스가 말했던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미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더 이상 역사의 종착점으로 제기될 수 없고 이제 여러 체제 실험을 해보았지만 가장 인간의 역사가 도달한 가장 우월한 체제가 자본주의더라. 자본주의만이 인간의 역사 실험이 체제 실험이 도달한 가장 뛰어난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종목점은 자본주의라고 선언하는 것이 프랜시스 후야마의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본주의가 어떠한 그러한 이 내부의 모순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그 안에서 내부의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프랜시스 후야마입니다. 프랜시스 후야마는 형식은 진보적 역사관 같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종목적으로 설정해버리는 보수적 역사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포스트 마르크시스트들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란 말이 뜻이 뭡니까? 노무스의 뒤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포스트 마르크시즘의 뒤에 나타난 사상체계다. 포스트 김대중 하면 김대중 이런 뜻이죠. 이 포스트란 말 안에는 또 탈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포스트 구조주의 이렇게 말할 때 흔히 번역할 때 그것을 후기 구조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탈 구조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때 후기 구조주의라고 번역할 때는 시기적인 의미를 강조한 번역이고 탈 구조주의라고 번역할 때는 내용을 강조한 번역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포스트 구조주의를 탈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라는 번역보다는 상당히 포스트 구조주의가 더 낫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진보적 역사관은 이제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가? 이것이 예컨대 리오타르 같은 이 철학자가 말하는 이른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거대 담론, 거대 서사입니다. 이 거대 담론, 거대 서사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의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편적 원리입니다. 이 보편적 원리에 기초해서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리를, 모든 현상들을 이 자연의 현상도, 역사의 현상도, 사회의 현상도 이런 보편적 원리에 기초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편적 원리로서 그것을 거대 담는 거대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의 진보고, 여기서는 도덕의 발전 진보고, 이성의 진보고, 그 다음에 생산과 생산관계 모순이라는 개혁주의입니다. 이 역사 안에는 역사를 움직이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로서의 보편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이 실제로는 서양 병상의 오랜 이성주의, 본질주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서양 병상의 오랜 이성주의, 본질주의 전통이란다면은 예컨대 이 어떤 사물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본질을 알아내는 능력은 감성인가 이성인가 물으면 이성이다. 이게 이성주의 본질주의 전통이죠. 그럼 이 분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그 질문은 이 분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환원시킬 수 있고, 이렇게 환원된 그 분필의 본질을 알아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근류 개념 다기 종차의 방식을 정리할 수 있죠. 최근류 개념 다기 종차의 방식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정리를 된다면 이 류 개념은 다른 개념을 포섭하는 개념이고, 류 개념이 반대되는 이 종 개념은 다른 개념에 포섭되는 개념이라 한다면은 최근류 개념은 그런 류 개념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의하려면 항상 머릿속에서는 최근류 개념을 먼저 찾습니다. 분필의 최근류 개념이 뭐냐 물으면 분필을 포섭하면서 가장 가까운 류 개념. 분필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학용품 하면 많이 높죠. 또 낮추면 필기구. 필기구와 분필의 최근류 개념이 되겠죠. 분필의 최근류 개념을 필기구로 한다면, 우리가 분필 정의한다면 분필의 최근류 개념을 필기구라 한다면 이 필기구 밑에 분필, 연필, 만년필, 볼펜 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분필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분필의 최근류 개념인 이게 최근류 개념이 됩니다. 이게 최근류 개념 속에 연필, 만년필, 볼펜과 같은 위치에 분필이 있죠. 이것들은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동의 개념이고 같은 유 개념 속에 속하니까 같은 종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위치에 있는 종 개념들 사이에 이 분필이라는 하나의 종 개념이 연필, 만년필, 볼펜이라는 다른 종 개념과 가지고 있는 그 종적 차이를 줄임말이 종차죠. 그러니 필기구에서 분필이 이러한 다른 종 개념과 가지고 있는 그 종적 차이는 얘들은 공책이나 종이에 쓴다. 얘는 칠판에 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분필의 이 개념을 칠판에 쓰는 필기구라 이렇게 정의한 것이죠. 이렇게 정의하면 최근류 개념 다기 종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어떤 것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방법들은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근류 개념 다기 종차의 방식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법을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최근류 개념학의 종차의 방식으로 정의된 그 개념의 정의가 그 대상이, 그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의 본질입니다. 분필의 본질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성질 가운데서 그 사물답게 만든 성질이죠. 분필은 내가 지금 여기 흰 분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희고 길이는 10cm이고 그 다음에 모양은 둥근 형인데, 제가 독일에 가서 재밌었던 것은 분필이 둥근형이 아닙니다.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분필이 사각형 줄였다는 거죠. 분필이 사각형이든지 또는 색깔이 파란색이든지 흰색이든지 또 길이가 하나도 안 써서 10cm든지 좀 서가 달라뜨는 건지, 이런 것들은 우연적인 현상에 불과하죠. 분필이 되려면 버려서는 안 되는 성질,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성질이 분필의 본질이죠. 그게 뭡니까? 칠판에서는 필기구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분필의 본질을 알아낸다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분필의 본질을 포착한 순간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분필을 이 분필의 본질 속에 다 현상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도 만약에 책상을 최근류 개념상의 종차의 방식으로 책상을 딱 정의했다. 그럼 책상의 최근류 개념, 가구는 좀 더 높다고 생각, 좀 낮죠. 사무가구, 사무가구 안에 책상, 글상, 식탁은 아니고 이렇게 조선하겠다는 그런 책상, 글상, 교탁, 책꽂이 맞습니다. 이런 것들과 책상을 나누면 책상은 책을 놓고 글을 쓰게 하고 글을 읽게 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사무가구. 이렇게 우리가 책상의 개념을 정의해낸다면 그 개념의 정의에 따라서 책상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책상의 본질을 알아내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책상을 한 아름에 다 넣어서, 책상이 할아버지 안전뱅이 책상이든 아버지가 쓰는 서랍이 많이 달려있는 철제 책상이든 내가 혼자 쓰는 목재 책상이든 도수관용 흑룡 책상이든 아무 관계죠. 이렇게 본질을 포착하게 되면 세계의 모든 개별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사물들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할 수 있죠. 세계를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주의의 핵심입니다. 본질주의는 뭘 찾아내면 어떤 사물, 개별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우의 본질을 포착하기만 한다면은, 또는 역사에 들어있는 그 배우의 그 보편적 원리를 포착한다면 역사의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법칙을 알아내면 무엇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질주의적 사고가 뉴턴의 물리학입니다. 거시 공간에서의 물리의 이 물체들의 운동 법칙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서 한다. 뭡니까? 관성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충격을 가하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가속도가 없지. 어떤 물체에 작용을 가하면 그것이 그냥 작용을 받는 뿐 아니라 반작용을 한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이것을 다시 하나로 환원시켜버리는 중력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만유인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거시 물리 공간 속에서 실로 다양해 보이는 운동들의 사물들의 운동의 법칙을 뉴턴은 단 하나의 법칙으로 활용해서 설명하겠다. 이거야말로 이성주의 본질주의 또는 거대 다루는 거대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 원리 법칙을 알게 되면 무엇이 가능한가? 법칙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 이제 군대에서 포를 쏘아서 어떻게 포를 날립니다. 어떤 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어떤 속도로 쏘면 어디 지점 어떤 시간대에 어느 좌표에 떨어질 것을 미리 예측 가능하죠. 법칙의 장악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런 법칙을 안다면 이 뒤에 일어날 어떠한 사회가 돌아갈 진화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성주의 본질주의입니다. 그러니 이 다양한 이 현상 배우의 이 역사적 현상 배우의
그것을 움직여가는 보편적 원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역사는 이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것은 미리 예단한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주의는 그 내부의 모순 때문에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이제 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론에서 말하는 이윤율의 평균적 저하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이제 잉여 가치를 획득하는 방식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단 노동자로부터 노동자에게 이 지급되지 않는 노동, 즉 부불노동, 비지불노동의 양을 늘려서 일을 많이 시켜서 잉여 가치를 획득하고 그것을 이윤으로 취하는 이 방식이 절대적 잉여 가치입니다. 절대적 잉여 가치는 예컨대 노동자가 10시간 일을 하면 10시간 일을 한다고 해서 10시간이 다 지불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10시간 일을 하면 지불되는 부분은 5시간일 수도 있고 뭐 4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절대적 잉여 가치를 더 확대시키는 방법은 이 비지불노동을 더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대적 잉여 가치를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방식은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진전되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이 저항을 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별 자본가들끼리의 경쟁도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불노동, 비지불노동의 시간을 무한정으로 연장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개별 자본가들은 뭘 해야 합니까? 기술을 더 개발해야 됩니다. 기술을 더 개발해서 내가 한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서, 과거에는 10시간 일을 시켜서 신발 노동자라 말하자면 10시간 노동을 시켜서 이 신발을 10켤레 만드는 그런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있다 한다면은 이제 계속 더 나은 기술을 더 도입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에 돈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됩니까? 더 나은 기계를 도입해야 되겠죠. 더 많은 설비를 투자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노동자에게 똑같은 10시간을 일을 시키는데 기술적인 이러한 진보가 있어서 이제 그 노동자에게 10시간 일을 시켜서 20컬레의 신발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 20컬레의 신발을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난 거죠. 2배로 늘어난 만큼 그 금액이 그만큼 임금이 그에 따라서 상승됩니까? 아니면 그 일부만 임금이 상승됩니까? 그 일부만 상승되겠죠.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가들이 잉여 가치를 획득하는 방식 중에 하나, 상대적 잉여 가치입니다. 잉여 가치를 획득하는 방식은 절대적 잉여 가치와 상대적 잉여 가치죠. 상대적 잉여 가치를 계속 개별 자본가들은 상대적 잉여 가치를 더 많이 늘려가는 방식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겠죠. 그런데 상대적 잉여 가치를 늘리면 늘릴수록 무엇이 더 늘어납니까? 기술 또는 설비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 노동에 투자하는 부분보다 설비에 투자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윤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더 확대되면 이윤율이 거의 0에 도달한 지점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 자본주의 발전들은 이윤율의 평균적 저하가 생겨납니다. 이윤율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윤율이 평균 저하가 생겨나면 그 자본주의 내부에서 자본주의 몰락의 조중이 울릴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의 진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가 몰락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의 이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죠. 이 자본주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잉여 가치를 획득했고, 이미 하버마스는 조직화된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절대적 잉여 가치, 상대적 잉여 가치보다 기술 개발 투자나 연구 개발 투자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서 더 많은 인구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 잉여가치라고 합니다. 간접적 잉여가치가 더 확대되는 조직화된 자본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원리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면서도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의 예언처럼 계속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는 이유를 이 하버마스는 조직화된 자본주의로 들어간 이 현대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간접적 잉여가치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마르크스 이론들이 설득력을 잃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미 1930년대에 이미 사회실천 전략으로서 그람시는 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람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냐면 과거에 러시아 같은 나라는 정치 권력을 급격하게 장악하는 기동전에 의해서 행동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발달한 자본주의, 특히 서구 자본주의에서는 시민사회가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 시민사회라는 것이 단지 경제적 부분만 국한되지 않고 시민사회가 상부구조 전체도 넓게 확산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위기가 옵니다. 상부구조 속의 다양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이 국가 권력을 보호하는 참호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 러시아적 같이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급격하게 정치 투쟁을 통해서 국가 권력만 장악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시민사회가 많이 발전해 있는 서유럽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을 보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조직들이 있더라. 이것들이 일단 유사시 일단 위기에 오면 국가 권력을 방어하는 엄청난 참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 권력을 바로 장악하는 그런 정치 투쟁 이것만으로 권력을 뒤집을 수 없고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일단 위기 시에 그것들이 국가 권력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예컨대 우리 현대 사회로 설명해보자면 해병전후회, 할선이, 해병전후회, 또 뭐 고대 동창회, 또 무슨 어디 무슨 시 종친회, 또 라이온스 클럽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이 다양한 시민사회의 이러한 이 조직들이 실제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배계급의 세계관, 이동력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권력을 먼저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민사회의 이러한 조직들을 먼저 장악하지 않고서는 정치투쟁을 통해서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평상시에 벌어지는 문화투쟁 이것을 그는 진지전이다. 이 그람시 다음에 우리 그람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이 그람시 진지전 이론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다 이렇게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포스트 마크시즘과 달리 이 포스트 마크시즘은 이 포스트란 말이 붙었으니까 저기 마크시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마크시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시기적으로 마크시즘 이후의 사상이라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탈마크시즘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마크스주의의 변혁 전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크시즘은 이제 변혁의 주체 세력을 뭐로 보는 겁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계급 모순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마크시스트들, 이 포스트 마크시즘이 아까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단 정치적 발현 양태, 이게 사회실천 제작으로서 포스터 막시즘이라면 이것의 문화 예술에서의 발현 양태가 좁은 의미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좁은 의미의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 다음에 이것의 경제적 발현 양태, 이게 포스트 포드주의였죠. 이 포스트 포드주의도 설명해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포스트 포드주의는 자본주의가 도래한 다음에 1970년대 정도까지 자본주의 생산 체계를 규정짓던 포드주의의 이 포도주의를 배치하는 생산 체계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의는 이 테일러주의입니다. 이 테일러주의의 대표적인 생산 체계가 테일러 시스템이고, 이 테일러 시스템을 더 강화시킨 것이 포드 시스템이죠. 테일러 시스템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양한 작업장에서 다양한 이 상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한 작업자가 상품을 생산하는데 그 작업자의 동선을 어떻게 꾸려주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만들어주는 생산 체제가 테일러 시스템입니다. 한 작업자가 예컨대 내가 망치를 두드리고 몸을 돌려서 볼트를 조읍니다. 그러려면 거기서 불필요한 동작들을 최대한 없애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장 시스템을 짜주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작업장이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주는 관계없이 원리는 동일하죠. 생산성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짜낸다. 이것을 더 강화시킨 것이 포드 시스템입니다. 포드 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굳어진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전체 생산 공정을 각각의 세부적인 공정으로 나눠버립니다. 나눠진 세부적인 공정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작업자는 그 똑같은 작업대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면 벨트가 끝나는 것을 완전히 확해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시스템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정되어버린 이 포드 자동차 공장의 대표적인 생산 시스템이 바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서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 찰리 채플린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요쪽이고 요쪽입니다. 이게 근본적 좌파입니다. 자본주의 생산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 소외의 두 번째 현상입니다.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이다. 마르크스가 노동을 말할 때 왜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에서는 이 노동의 소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원래 노동이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 이유 때문에 인간이 노동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먹을 걸 위해서 벌어지는 것만이 노동이 아니라 노동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자기 창조성의 실현이고 자아의 실현이더라. 예컨대 단순하게 말하자면 구석기 시대의 노동자들, 예컨대 사냥꾼들도 노동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컨대 구석시대의 이 사냥꾼들이 사냥을 나갈 때 이제 이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젊은 아직 사냥터에 투입되어 보지 못한 젊은 사냥꾼들하고 다 같이 수령을 주겠죠.
수레물을 주면 그 수레물은 이제 그 젊은 사냥꾼이 사냥터에 투입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냥의 전 과정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행 연습을 통해서 이 사냥꾼이 거기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냥꾼이 창을 들고 어떤 화살을 들고 그 동물에 접근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가정을 해보면 그게 이제 그 자기가 사냥하려고 하는 그 동물에 접근할 때 이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을 맞서 와야 되니까 바람을 던지고 와야 됩니다. 맞서 와야 돼요. 던지고 가면 자기 내에서 푸니까 바람을 던지고 가야 되겠죠. 어떻게 바람을 던지고 가는가를 알려면 이 바람이 부는 방향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형 지물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물들의 습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자연 세계에 대한 그 개인의 지적인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창을 던지고 뛰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단순한 이 구석 실제의 이 사냥꾼들의 노동도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결합되어 있는 노동이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세계의 위치를 알아가고 그리고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확장시켜가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 자체가 실제로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창조성을 실현하고 육체적 정치적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이제 생산력이 발전합니다. 생산력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부모든 부족마다 생산력이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은 근본적으로 불균등하게 발전합니다. 이 생산력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 이제 어떠한 부족은 이미 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갔고 또 철기로 넘어가는데 어떤 부족은 석기에 머물러 있다. 그런 부족들끼리 전투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미 앞선 생산력을 획득한 그러한 이 부족이 여전히 낙후된 생산력을 소유한 부족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겠죠. 이게 전쟁 노예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앞선 생산력을 가진 이런 부족들이 이제 소출을 더 많이 했겠죠. 뭘 잡아도 더 많이 잡았을 것이고 뭘 길러도 더 많이 소출을 더 많이 했겠죠. 그러면 이들이 생산력이 낮은 부족들에게 먹을 것을 빌려줍니다. 갚아야 되는데 못 갚죠. 그럼 부채 노예가 생깁니다. 역사에서 전쟁 노예와 부채 노예의 등장입니다. 전쟁 노예와 부채 노예의 등장이면 이제 역사가 이미 이제 원시 공산대에서 고대 노예제로 넘어갑니다. 이때 고대 노예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지배 피지배 관계가 딱 성립된 것이죠. 그러면 지배계급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배계급은 노예 소유 중이다. 그 지배계급에게 노예는 자신의 생산 수단이죠. 그리고 피지배계급인 노예는 이제 인격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이제 그들에게 사육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서 지배 피지배 관계가 고착이 되면 이제 노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배계급은 힘든 육체노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육체노동을 누구에게 시킵니까? 노예에게 시킵니다. 노예에게는 이제 힘든 육체노동에게 노동은 노예에게 가해지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노예제도가 정착하면서 생산력의 불균등의 결과 나타나버린 지배 피지배 관계의 정착은
인간에서 노예제도를 만들어내고 이제 노예제도가 정착이 되고 나면 이제 역사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한 지금 역사 육론입니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일어나면 이제 노동은 정신노동은 예술, 문화, 종교로 나타나겠죠. 육체노동은 말 그대로 육체노동 그대로. 그러면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자들은 지배계급이 되고 육체노동을 담당하는 자들은 피지배계급이 되고 피지배계급인 노예들은 이제 자기들이 신분상으로 노예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노동을 한다면 노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을 얻어맞거나 또는 심각한 육체적인 불의를 당해서 거기서 쫓겨나거나 죽거나 하겠죠. 그러니 이들에게 이제 노동은 즐거운 겁니까? 아니면 자아를 실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겁니까? 고통스러운 피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을 때 행복하고 노동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역사에서 피지배 관계가 정착이 되면 노동은 더 이상, 특히 육체노동은 더 이상 인간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이 아닌 것이죠. 노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노예 제대로 하는 이런 생산 체계가 확정이 되고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데 이럴 때에는 이제 인간이 기술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계에 어떤 소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을 더 개발하고 그 기술에 의해서 더 많은 소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노동자들에게 이런 노예들에게 그들의 기술의 발전들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들이 더 나와서 계속 그들에게 그것이 강요되면 그들의 노동량은 더 늘어나고 노동은 더 강화해지죠.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 그런 노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특정한 이제 이 노예 제도에서는 이 기술의 발전, 즉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 노예 제도 내에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 제도라는 이 생산 관계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족속이 됩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 모순이 생겨났겠죠. 그러면 이제 또는 우리가 알듯이 이미 오랜 노예 제도 그 기간 중에 노예가 조직도로 또 반란을 합니다. 반란을 하죠. 우리 로마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처럼 노예들도 주기적으로 반란하고 또 이 노예들의 이 반란들을 체계적으로 장악할 반란을 억압하고 노예들을 계속 그 수준에 묶어둘 그러한 이 군사력들이 지배계급 속에서 상시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동료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오면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 노예에게 부분적으로 가족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소출한 그러한 이 공로를 부분적으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신분적으로 예습되어 있는 그 영주에게 공물로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 것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 관계를 변형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완전히 인격성을 박탈당한 그 노예가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지만 자기 소유를 인정해주고 가족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산 관계를 바꾸어 준다면은 이제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이 소출을 하려는 그런 동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생산이 더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생산이 폭발적으로 발전해가고
이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예제도가 붕괴되고 붕괴된 노예제도가 다시 중세 봉건제로 이행하는 데에서는 결국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는 토대에서의 변화만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특히 상부구조에서 노예들의 끊임없는 반란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계급투쟁들이 있어서 그 계급투쟁 결과 다시 또는 계급투쟁을 노예들의 반란을 적절하게 억제할 힘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지배계급들이 양보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혹한 형식의 노예제도가 종말을 보하고 중세봉건제가 도래합니다. 그럼 중세봉건제가 도래하면 이제 중세봉건제 말기까지는 발달된 생산력이 그 체제 내에서 계속 발전하겠죠. 발전해서 이제 발달된 기술들은 농민들에게 전달됩니다. 농민들이 그 기술을 계속 사용해서 생산력을 더 진전시키겠죠. 그런데 중세봉건제 이제 말기가 됩니다. 중세봉건제 말기가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양한 자본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자연과학의 발전들이 생겨나죠. 그 자연과학의 발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나침반이 발견됩니다. 나침반이 발견되니 은근히 항해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구대륙이 아닌 신대륙에서 원료를 배워서 오는 분들이 항해가 가능해지고 또 그리고 실을 짜는 방적기가 손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짜는 기계 방적기가 발명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짜는 방직기가 발명됩니다. 그리고 전기기관이 발명됩니다. 이렇게 발전된 중세봉건제의 이 마지막 단계에 들었으니 이제 역사는 사회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을 알리는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자연과학상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생산력의 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력의 정대에 발맞추어서 이제 이 자본주의 도래를 알리는 자본가들이 탄생하는데 첫 번째 자본가가 상인자본가입니다. 그리고 상인자본가는 근거리 소규모 무역을 담당하죠. 그리고 이 상인자본가가 자신의 능력을 더 확대시키는 상업자본가가 됩니다. 상업자본가는 원거리 대규모 무역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유통 부분에서만 이익을 획득하는 전근대적 자본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의 발전의 말기에 드디어 근대적 의미의 자본가가 등장합니다. 산업자본가입니다. 산업자본가는 뭘 합니까? 자기 스스로 공장을 짓고 그리고 자유로운 신분의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일을 시켜서 그것을 상품으로 갖다 팔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생산에 참여하는 근대적 의미의 자본가입니다. 그러니 산업자본가는 뭘 지어야 됩니까?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 이 산업자본가가 등장하면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맨팩처는 공장제 수공업이죠. 맨팩처 공장의 수공업만 되더라도 예전에 흩어져 있던 개별적 수공업자들, 이 장인들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생산력이 높아지죠. 저기 전체 작업장을 같이 사용하고 도구를 같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생산성이 획득되었는데 이제 그런 공장제 수공업이 아니라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넘어갑니다.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산업자본가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필요한데 중세봉건제까지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봉건 영주의 토지에 농도로 예속되어 있고 아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해방시켜주자. 그러니 부르주아지가 자본가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제 제1신분인 노동자, 1신분인 국왕, 귀족, 그리고 제2신분인 흔히 번역서에 성녀를 많이 넣어줘. 성직자들 있죠. 성직자들. 그리고 제3신분인 부르주아지입니다. 부르주아지입니다. 그리고 제4신분이 노동자, 부분적으로 해방이 된 이미 도시로 진출한 노동자들 또는 봉건 영주의 토지에 여전히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이 묶여있는 농노로서의 농민들 이들이 부르주아지의 지도하에서 이들이 제3신분과 제4신분이 연대해서 제1신분과 제2신분이 지도하는 앙상 레짐, 그 체제를 타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주아지입니다. 시민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시민, 영국의 명예혁명, 영국의 독립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국은 생산력의 발전의 결과 이제 중세 봉건제라는 생산체계가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생겨났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생겨났지만 이것만으로는 역사가 바뀌진 않죠. 토대에서의 변화의 토련되었지만 그것이 다시 상부구조로 올라가서 계급투쟁으로 외화되고 그 계급투쟁 결과 부르주아지가 완전히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모든 구체제의 경제적 요소들을 다시 자본주의적으로 재편하면서 부르주아지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연구론의 진행 방식입니다. 토대가 어딥니까? 토대, 경제적 관계입니다. 토대가 변화하고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죠. 토대, 경제적 관계입니다. 상부 구조, 그 토대에 기초하는 정치적 관계입니다. 정치적 관계, 그것에 기초하는 정치사상, 문화예술, 종교, 이런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것이 다 상부구조에 속합니다. 그러니 토대의 변화만으로는 역사가 변화하지 않고 토대에서 일어난 변화가 결국은 상부구조로 올라가서 계급들 사이의 투쟁으로 외화되고 그 투쟁의 결과 이제 신진 계급이 권력을 틀어지고 다시 토대에 내려가서 과거의 구체제들을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꿀 때 혁명이 완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중세 봉건제와 고대 노예제에서는 이 작업자들이 강제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강제는 그들이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강제입니다.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주지의 자유가 없는 봉건영주의 신분적으로 예속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강제입니다. 이것을 말할 것은 이 노예제도와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노예제와 중세 봉건제의 이러한 강제를 이들이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벌이는 강제라서 이것을 경제 외적 강제라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의 강제는 무엇인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노예들이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부르주아지가 선두에 서고 이제 노동자 농민들이 연대해서 이제 권력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이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실제로 이 많은 인간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져오는 그러한 이 혁명이었지만 이 혁명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컨대 영국의 초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그 초기에 영국에서는 면방직 이러한 산업이 발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발전합니까? 양모산업이 먼저 발전합니다. 양모산업이 먼저 발전하면 이제 이 양모산업가들에게 이 토지 귀족들이 자신의 토지를 자신의 땅에서 이 땅을 갈아먹던 농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대여를 안 해주려 합니다. 이 땅을 이제 농노들에게 주어서 땅을 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소출을 공물로 받는 것보다는 이것을 산업자본가, 양모산업가에게 빌려줘서 지대를 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을 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을 자신의 땅을 양모산업가에게 빌려줘서 지대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양모산업가가 되어서 아예 스스로 그 땅을 아예 양을 키우는 목초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러한 이 농사를 짓던 여러 이 경작지들에게 지들을 땅 이렇게 해서 이 목청을 두르고 거기다가 양을 기는 목초지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운동을 뭐랍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앵클로즈 무브먼트입니다. 또는 앵클로즈 등 인클로즈 무브먼트. 이라고 앞에 아이들처럼 똑같죠. 인클로즈 또는 앵클로즈 운동이 종획 운동이죠. 이 종획 운동이 확산되면 이제 한편에서는 이것이 노동자들의 자본가들과 연대해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 정치 투쟁이었는데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발현되냐면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이 토지 귀족들의 이러한 전략 때문에 이제 농노들에게 이제 너희들 우리 땅에서 살 필요가 없어. 너 해방시켜줄게. 나가라. 해방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농노들이 이제 이 영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토지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이 됩니다. 이 해방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거 있죠. 도시 공기는 자유롭다. 너 이제 여기서 살 필요 없다. 신문 해방돼서 나가라. 이 나가라는 것은 이 봉건 영주의 토지에 예속이 되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들긴 하지만 이 가족들을 건설해서 먹여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토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나가라. 그러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밖에 없죠. 가진 건 뭐밖에 없습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죠. 그러니 도시를 꾸역꾸역 밀려갑니다. 그래서 도시 공기는 자유롭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신분이 된 노동자들이 도시에 가서 그 자본가들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특징은 중세 봉건제의 특징은 이 모든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지는 않죠. 즉 중세 봉건제는 필요품을 생산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많이 생산된 필요품을 넘어서는 것들이 우연적으로 물물 교환이 되고 거래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계가 도래하면 이제 생산물은 처음부터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한 상품을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특징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자본주의 특징은 모든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는 사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서
자본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 속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되는 사회, 이 두 가지가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자본주의 특징입니다. 모든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는 사회, 노동자의 노동까지 상품으로 되는 사회.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이제 여기 사회에서는 노예제도, 중세봉건제도가 있으면, 노예제나 중세봉건제도가 있으면 왜 강제동이 일어납니까? 신분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강제동이 일어나죠. 자본주의에서는 신분이 해방되었어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돈 받고 자신 노동력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뭐 일당이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일단 내가 돈을 받고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자본가에게 돈을 받고 돈을 넘겨주었으니까 나는 자본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살기 위해서 경제적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중세 봉건제 이후에 도래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오늘 막 요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와서 지금 막 칠판이 필기가 두 손 없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하시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 강제는 중세 봉건제가 무너지고 도래한 자본주의 사회의 강제는 마르크스는 그것을 경제적 강제라고. 그래서 그 이전의 강제를 경제 외적 강제라고. 이 자본주의 강제를 경제적 강제라고. 여기로부터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른바 노동의 소외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노동의 소외는 뭡니까?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의 소외는 이제 내가 이제 노동자로서 이제 이 자본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자본주의 초기에서는 이제 자기 노동력을 팔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막 넘쳐. 그런데 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줄 자본가가 적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체에서 평등한 그런 계약이 됩니까? 그 자체로 불평등한 계약이 됩니다. 불평등한 계약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도래해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노동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애초에 마르크스의 소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의 소외니까요. 이 나중에 우리가 이 소외론을 가지고 헤겔, 포이어바하, 마르크스 소외로 넘어와야 하는데 일단 다음에 또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안 쉬고 달려서 8시 반에 끝냅시다.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노동의 소외가 이 첫 번째 노동 소외가 내가 자본가로서 자본가에 포함되는 이 노동자인 내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뭘밖에 못 가졌습니까? 몸뚱아리밖에 못 가졌으니 내 노동력을 돈을 받고 자본가에 넘겨줬죠. 이게 선물을 받든 뭘 받든 어쨌든 넘겨줬습니다. 넘겨주었으니 나는 노동자, 이 자본가의 지위와 통제 아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든 물건은 더 이상 내게 아니죠. 이게 첫 번째 노동소입니다. 이겁니다. 중세 봉건제까지는 어쨌든 내가 만든 것은 내 거죠. 내가 이 영주에게 공물로 바치긴 하지만 내가 만든 건 부분적으로 내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오면 내가 만든 건데 내게 아니죠. 신발 공장 노동자가 오늘 일하고 신발을 한 10개를 만들었으니 하나를 내가 들고 갑니다.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죠. 내가 만든 게 내게 아니다. 이게 뭡니까?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입니다.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이러한 이 생산체계, 특히 포도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생산체계에서 보니 이제 과거에 마르크스가 노동을 말할 때 또는 이 엥겔스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돼서 노동의 역할을 할 때, 이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다는 거죠.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아실현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이 외부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고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발현시켜 가기 때문에 노동은 원래 그 자체로 인간의 자기 창조행위다. 그런데 이 노동이 이제 노예제도, 중세, 봉건제, 자본주의로 거치면서 이런 개국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노동이 인간의 자기 창조성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드러난 생산 방식에서, 그 대표적인 생산 방식에서 포도주의입니다. 이 포도주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는 노동자들이 똑같은 작업대에서 똑같이 반복된 생산, 반복된 이 행위만 하면 저기 마지막에 벨트가 끝나는 마지막에 완제품 정리나죠. 그런데 이러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는 노동을 통한 노동자들의 자기 창조 행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을 말해서는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유랍니다. 이제 노동은 더 이상 인간의 자기 창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전체 기계 속에서의 한 부품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밝힌 이게 그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 등이 두 가지 사상 체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근거한 자본주의 비판입니다. 후반부는 찰리가 바보가 돼가지고 이 정신병원을 갔다가 또 소년을 만나고, 이것은 니체의 철학입니다. 마지막에 그 소년 보고 웃으라 그리고 춤을 추라, 이 두 가지 철학이 절묘하게 이 찰리 채플린의 그런 모든 탐지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 번째가 이 세 번째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이 우리가 전에 잠시 이야기했던 폴바하의 인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폴바하가 이제 소유를 말할 때, 폴바하는 인간을 어떠한 인간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유적 인간이다. 즉 폴바하의 용어를 그대로 쓰면 가퉁스 멘슈입니다. 인간은 개별 인간일 경우에는 인간은 유한하고 많은 제약을 가진 존재이지만, 인간을 인류 전체, 보편적 인간 전체로서 인간을 파악하면 인간은 하지 못할 것이 없죠. 육적 인간입니다. 제가 나에 서서 어떻게 쓰는가 지금 무의식이 불가해서 가퉁스 맨시입니다. 육적 인간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포여바하의 주장에 따르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적 존재였습니다. 유적 존재였는데 이 유적 존재인 인간이 이제 개별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항상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이지만, 인간을 전체로서의 유적 존재로 인간을 파악하려면 인간 하지 못할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죠. 인간 그 역사적 한계를 속에서도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신이다. 인간이 실제로는 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이란 스스로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모르고, 이러한 것을 자신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자신의 속성을 바깥으로 외화시켰다. 한번 소외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어떠한 다른 존재의 능력인 것처럼 그것을 다시 그것에 엎드리고 그것을 경배 숭배합니다. 다시 매달립니다. 그런 종교는
인간의 이중적 자기 소유의 발현 형태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원래 인간이 유적 존재일 때 유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공동체적 인간입니다.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적 존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대와 그 다음에 배려, 이 사랑, 이것이 인간을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져야 할 연대, 배려, 사랑 이런 것을 잃어버리니 유적 존재인 인간이 개별화되는 것입니다. 개별화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죠. 남을 짓밟아야 되죠. 그러니 종교가 필요한 이러한 세상은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까? 배려와 연대를 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만 회복하면 됩니까? 사랑이라는 심리만 회복하면 되죠. 이게 이른바 기독교의 포괄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유적 존재, 유적 인간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소외의 종교는 인간의 이중적 자기 소유의 발현 형태고 원래 인간은 신이었고 그러한 이 공동체적 존재로서 인간이 개별화되고 타협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대, 배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인간이 종교가 필요 없는 해방된 세상을 이루려면 뭐만 해보면 됩니까? 인간성 사랑만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보기에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인간이 유적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것이 포르바하의 유물론이 이른바 감성적 유물론이 되는 한계다. 인간이 이렇게 소외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심리적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데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가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노동의 소외입니다. 사랑이라는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총체적인 소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이 체제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소외가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긴 하지만 유적인 존재입니다. 공동체적 유적인 존재입니다. 내 개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 개인의 능력이지만 인간 전체의 능력이 되죠. 한 뛰어난 천재가 무엇을 발명하면 그 자신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입니다. 개인의 발전은 인류 전체의 발전이고 또 인류 전체의 발전은 나 개인의 발전이 되죠. 내 개인의 발전이 토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유적인 존재인데 인간이 이렇게 개발되고 파편화됨으로부터 이제 인간이 자신의 유적인 성질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이러한 노동체계 속에서는 이 테일러 시스템이나 포워드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속에서는 개인의 본질이, 개인의 발전이 인류 전체의 그런 자산이 됩니까? 아니면 소외된 노동만 반복합니까? 소외된 노동만 반복되겠죠. 여기에서는 인간이 유적 본질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실되겠죠. 그러면 현대에서는 이렇게 정기 노동과 육체 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노동, 이 노동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술가의 노동. 나가자면 도자기 공이 있다면 그 도공이 자기 그런 작품을 만들려면 어디에서 흙을 구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흙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자기 장치에서 막 밟고 여러 번 고온 입자를 대도록 밟아가지고 그걸 물레 틀에 발칩니다. 그리고 뭔가 생겨서가지고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틀에 넣어서 가만히 넣어서 1차 구웠겠죠. 구웠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확 깨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도자기 도공이 이 만들어내는 이 그 미세한 손놀림과 그 다음에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이런 몸 동작은 육체노동입니다. 정신노동입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외된 노동이 이렇게 발현되는 것은 이 현대사에서 실제로는 예술가의 노동은 그래서 아직까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결합된 노동으로서 그 노동에서는 이제 노동을 통해서 개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노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 이러한 철저하게 분업화된 이 자본주의 노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유축 공제를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르크스가 이런 소외된 노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내세우는 교육이 전면적 인간학교입니다. 이제 이 노동 분업이 가져온 이러한 이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작업자가 한 곳에서만 전문적인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 여기에서 일을 하고 또 시골에서 단기간 농부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공장 노동자가 되고 또 교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순환적 노동을 통해야 이런 노동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면적 인간 교육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어려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닌과 크루스카야가 그것을 스탈린이 등장하기 전까지 종합기술교육을 설명했죠. 종합기술교육이라는 것은 한 명의 노동자가 단순히 그저 자연과학적 지식만을 기초한 그런 기술자가 아니라 이문과학 기술도 더 선용하고 그리고 한 분야의 기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기술들을 동시에 습득해서 종합기술 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야 소외된 노동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소외된 노동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이미 그것을 가지고 이 레닌이 혁명을 이루고 나서 이 사회주의화된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것들을 자기 안에 크루스카야와 함께 이걸 막 진행해 갑니다. 근데 그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자본주의와의 체제 경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자본주의와의 체제 경쟁이 심해지고 나니 이 사회주의도 빨리 생산력을 더 빨리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종합기술 교육을 하고 앉았으면 전문적 교육 경쟁이 떨어지니까 이걸 백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 기술 교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마르크스의 이상들은 이미 스탈린 집권과 함께 사라져버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노동의 소외를 말하자면 노동 소외 극복 힘들 말하자면 다시 레닌의 종합기술교육 마르크스의 전면적 인간학교육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방식 마르크스 말한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규 선생님들이 초기에 말했던 전면적 인간학교육이라는 것들이 마르크스가 제시한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도입이 가능하고 어떻게 적용 가능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포용해서 노동자들 노동을 착취하고 이윤을 획득하는 이 자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노동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이 가능성들이 차단되어 있다 한다면은 그렇게 노동자들을 일을 시켜서 이윤을 획득하는 자본가들도 부분적으로는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가 전체적 잉여 가치나 상대적 잉여 가치를 더 확대시켜가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한 개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소외된다면
인간 전체가 노동 자체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더 축소되어 갑니다. 축소되어 가겠죠. 인간은 이제 인간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 네 가지 소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 해결이 말하는 적자, 대자의 변경 등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시 돌아오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의 노동 소외를 말했고, 자, 마르크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본주의가 그 내부에 내재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율의 평균적 저하라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는 소멸할 것이다. 그것이 사회주의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문화예술 방면에서 좁혀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될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바른 형태가 금방 말씀드렸던 포스트 포디즘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포디즘은 포도주의의 이러한 포도주의가 결국은 포도주의는 궁극적으로 이 노동 소외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의의 대표적인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런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표준화 규격화를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의가 추구했던 이러한 다품종 소량 생산 규격화 표준화의 방식은 이제 많은 곳에서 이 한계를 드러내는데, 자본주의 초기에 이른바 주기적으로 경제 공황이 드러났던 그 초기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해감에 따라서 자본가들이 즉 이 축적들이 더 나아지고 생산력이 더 발전합니다. 생산력이 더 발전하면서 경쟁이 더 가속화되지만, 그런데 그에 아울러서 이 일반 노동자들 또는 시민들의 구매력이 그의 상황에서 발전하지 못하니까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생산 공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생산 공황에 빠지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미국은 1930년대는 뉴딜 정책입니다. 초기 자본주의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이제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단지 치안만 유지를 잘해주면 이미 경제 분야에서 저절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진다.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발전해 갈 것이다. 이게 이른바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아담 스미스의 그러한 예언처럼 이제 초기에는 그것이 잘 들어맞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니까 개별 자본가들이 이제 자본의 축적이 강해지고 이제 경쟁이 가속화되는데, 이제 생산력이 더 확충되면서 생산력이 확충되는데, 그 생산력의 확충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 상품들을 팔아먹을 시장이 이제 좁아져. 그러니 좁아진 시장 때문에 이제 상품을 더 팔아먹을 수 없어. 자본주의 주기적인 생산 공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황을 맞게 되니까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이 만들어진 상품들을 바다에 갖다 버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제 후진국에 생산을 하고 원전을 갖다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국가가 경제 개입입니다. 경제 개입에서 국가 권력이 개별 자본가가 이혼을 획득할 수 있는 여지, 공간을 창출해줍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초기 자유주의, 자유방주의 이런 것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랍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정치적 발현 형태가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원료의 생산지, 상품의 판매지,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 권력이 선도를 하고 그리고 개별 자본력과 뒤따라가서 해외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이런 싸움이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식민지 분할 재분할주의 그게 한 번, 두 번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의 이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연합주의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80년대 오면서 또다시 이제 신식민주의,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이제 이 식민주의는 과거와 같은 식민주의는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이 다시 제3세계 여러 나라들, 또 동남아시아나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포착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이른바 신식민주의가 1950년부터 다시 등장하는 거죠. 이 신식민주의는 아직까지 이른바 198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고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신식민주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이름이 이른바 종속주의에서 종속주의. 자, 그런데 이런 포도주의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렇게 발전해오면서도 위기를 겪고 또다시 이제 신식민주의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198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이제 이 경제 체계는 포스트 포도주의로 넘어갑니다. 이 포스트 포도주의는 포도주의의 생산 방식을 부정하고 이제 소품종 반디 꾸려진 얘기는 다품종이 아니고 소품종 대량 생산. 뭔가 장외다 생각하셨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이게 이제 포스트 포도주의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작업장 발행 형태가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공장,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공장입니다. 볼보 자동차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 노동 공정을 완전히 낱개로 분리시켜서 개별 작업자가 한 작업장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특정 공정을 탁탁 잘라서 나누어서 노동자 집단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 공정 안에서 노동자들이 자주 관리를 하는 거죠. 이른바 노동자 자주 관리 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공장은 더 엄격한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실수요를 제때 파악해서 그 필요한 소요만큼 다양한 상품들을, 다양한 초이들을, 다양한 요구들을 그대로 예측을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그때 조금만 만드는 다 품종으로 소량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생산 방식을 바꾸어 합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과 생산 작업장을 바로 한 작업장에 연결시킵니다. 기획실이나 또는 이 사회 전체 전략적인 것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상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기획실의 아이디어가 바로 생산 구역에서 바로 이어지게 이것들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다면 이 토요타 자동차 공장은 노동자 자주 관리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노동자 자주 관리를 더욱더 배제하고 이른바 그 자체 자본가들의 총체적인 관리를 더 강화시키는 총체적 관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누가 더 성공했습니까? 토요타가 더 성공했죠. 이건 토요타가 몇 년 전에 그다지 이겼지만 여전히 토요타가 포스트 포유주에서는 토요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 포스트 구조주의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스트럭추얼리즘입니다. 갑자기 스피릿 됩니다. 포스트 스트럭 RUC라고 스몰리즘이네요. 포스트 스트럭추얼리즘. 이 포스트 구조주의는 지금 말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트 마키즘입니다. 그럼 이 포스트 이 마키즘은 간단히 말하면 마키즘입니까? 마키즘이 아닙니까? 마키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 마키즘은 여전히 뭡니까? 마키즘은 여전히 거대 담론, 거대 사상입니다. 왜? 역사의 종목점이 있고 그 역사의 종목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방된 사회,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역사가 흘러가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갈 때 역사를 움직이고 원리는 생산적과 생산 관계의 모습, 계급투쟁이라는 보편적 원리가 거의 내재되어 있더라. 이것은 서양의 형이상학이 오래 통해왔던 이성주의 본주의 전통이다. 다양한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리오타라고 말하는 총체성의 어떤 총체화의 기획. 이 총체화의 기획을 즉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본질로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이 모든 이 개별적 이 존재들을 단일한 본질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현상들은 하나의 본질의 다른 양태다. 이렇게 보는 것을 거대 담론이랍니다. 이런 거대 담론, 이 세계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보편적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각 민족, 각 지역, 각 집단에 존재하는 작은 이야기가 있다. 이게 그가 말하는 소수사입니다.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르크주의자들처럼 한꺼번에 세상을 뒤집어엎자. 그래서 혁명하자.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수사 이론에 따르자면 이제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동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성이라는 게 없어. 본질은 없어. 본질은 이때에도 알 수가 없어. 본질은 알 수 있다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이 계급 내부에서 동일성이라는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노동자 계급은 동일한 이해를 관계를 가진 동일한 집단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를 가진 다양한 그런 인간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자체의 동일성도 담보되어 있지 못한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변형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회의 핵심 권력은 이른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아니다. 권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망으로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건 푸코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이 무시합니다. 그러니 권력에는 중심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력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항의 중심이 있습니까? 저항의 중심도 없는 것이죠. 노동자 계급은 동일한 이해를 가진 동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자들이 변형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은 더 이상 이 역사를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주도적인 계급이 아니다. 주도적인 계급이 아니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세계는
다양한 형태의 신사회 운동에서 이 사회가 발전해 갈 것이다. 신사회 운동, 여성 운동입니다. LGBTI라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슈얼, LGBTI라고 이야기되는 성적 소수자 운동입니다. 또는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발현된 이러한 반전 운동입니다. 반전 평화 운동 또는 반해 운동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역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노동운동은 똑같은 한 프로만 기능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 더 진보된 사회, 더 민주화된 사회, 더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지 안 나아갈지 알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접합되어서 어떻게 아티큘레이션 되어서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른바 포스트 마르크시즘의 이러한 사회 변화는 노동자 계급의 주체성을 포기한다. 계급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역사의 종국적, 진보적 역사 이론 자체가 유지된다, 유지된다. 유지될 수 없다. 역사의 종국적이라고 할 수 없다. 역사적 불확실성의 원리입니다. 역사의 종국적이 없다는 논리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니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궁극적으로 역사적 불확실성의 원리로 비교되는 것이 포스트 마르크시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마르크시즘은 세계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전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원리는 없습니다. 세계는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진 다른 집단들의 작은 이야기들만 소서들만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야.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쟁이라는 것은 세계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변형시키는 이 투쟁은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어.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괜히 마르크주의자들처럼 총체적 변형 이런 거 안 돼.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를 전체로 파악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는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이게 포스트 마르크시즘의 주장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한편에서 이제 그들이 보편적 원리, 총체성을 부정하고 이런 이 변형의 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미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미 세계는 이제 자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역사가 넘어가면서 자본은 옛날의 국내적인 형태에서 연바 국제적인 자본이 되고 다국적 자본이 되고 이 다국적 자본에서 초국적 자본으로 변합니다. 이제 개별적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이른바 자본이 전지구적 서사를 써나갑니다. 자본이 이렇게 전지구적 서사를 써나가는데 이제 이 포스트 마르크시즘, 포스트 구조주의자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그런 보편적 원리는 없다 해. 그리고 그런 보편적 원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반성과 자기 회의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마르크시즘으로 이렇게 거대한 자본의 횡포에 즉 전지구적 서사, 전지구적 관점에서 이윤을 확 획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전지구적 자본에 대항해서 효과적인 이론 실천적인 틀을 만들 수 있겠는가?
못하겠대. 이게 테리 이글턴이 그의 책 이론 유에서 밝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끝이 난 듯하다. 이게 그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되는가? 포스트 막시즘 이후에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것을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막시즘 이후 이 부분을 찾는 이제 철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용어, 특정한 용어를 지칭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론을 내세우려 한 자들이 라운시엘입니다. 아담벨입니다. 안토니오 메거리입니다. 알랭 바디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해체 이후에 다시 어떤 방식이든 다시 새로운 개혁 투쟁을 찾아보려 하고,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이러한 막시즘을 다시 구성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 노력들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지금 이런 역사가 지평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다시 우리가 또 막설주의를 계속 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이번 6기 동안은 아주 포괄적으로 했는데, 좀 더 다음에는 이제 이 다음에 들어가는 해결 변정법을 조금 더 넣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자본론 노트가 2권 있습니다. 그 자본론 노트를 가지고 자본론을 아주 간략하게 한 3주에 걸쳐서 핵심적으로 자본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자본론을 넘어서서 자본론이 포착하지 못한 현대 자본주의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것을 나누고, 그게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 그라민시, 알디세, 루카치, 하브마스 등등의 이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적인 주의론들 이것들을 다시 짚어보고, 그게 끝나면 이제 다시 포스트 마르크시즘의 주된 이론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서 마르크시즘을 해체시키라는지, 그게 끝나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랑시에르, 아감벤, 안토니오 네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이번 학기 6기가 아니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십니다.